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세스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시나요? 오늘요. 네. 오늘은 이분이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인계 아이돌이라는 얘기도 바로 있고. 알겠어요. 네. 네. 오늘은 그분이 오십니다. 역산지점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세한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화색이 네. 환하네요. 네, 뭐 아무래도 어제 장이 좀 괜찮았으니까요. 네네. 일단 뭐 그게 첫 번째고 뭐 요즘에 제가 또 약간 또 살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 같은 지점에 계신 분 중에 네. 또 살이 많이 빠지신 분이 있잖아요. 요즘 그쵸. 유행인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시점은 뭐 유행입니까? 다이어트가?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요즘에 슬림화하자라는 좀 추세가 네. 네, 저희 지점에서 좀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발을 맞춰서 저도 조금 이제 네, 살을 좀 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점이 뭐 다음 주에 오픈한다면서요. 어떤 지점이죠? 네. 간단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역삼 지점이 다음 주 이제 11월 17일 날 월요일 날부터 더 센터필드 W라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잠깐만요. 더 더 센터필드 센터필드 W? 네. 어디 있어요? 역삼역에서 한 5분 정도 내려오시면 그 센터필드 건물, 그러니까 조선 네네. 팰리스 호텔이 있는 건물에 오피스동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쪽에서 지금 새롭게 저희 지점과 몇 개 지점이 합쳐지면서 패밀리 오피스의 어떤 브랜드로서 하나증권의 첫 브랜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뭐 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또 찾아보시고 자산 관리의 또 첫 스타트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 관리나 이제 패밀리 오피스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맞이하는 고객들도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건강한 느낌의 PB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뭐 단순히 뭐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또 신경을 네, 최대한 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장 역시 힘을 내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주가 라스트 찬스였을까요?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게요? 말씀? 뭐 들어가기에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네. 조정을 받고 네. 이번 주 어제부터 오늘 연일 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지난주가 짧은 조정의 마지막이었나에 대한 생각도 좀 있거든요. 김재현 차장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정은 항상 저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하지만 건강한 조정은 항상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외적인 요소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도 뭐 올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짧게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다시 반등을 좀 빠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좀 탄력성을 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외부적인 이슈가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조정을 잘 이용하셔서 오히려 좋은 주식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오조주 저는 이렇게 뭐라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발음이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좋은 주식.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오젖주? 오조주.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주식들을 이런 짧은 조정 기간 안에 잘 발굴하셔서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또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번이 마지막 조정은 아닐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올해 안에 조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계속 지금 연말 이슈로 갈수록 지금 워낙에 셧다운 기간이 좀 길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또 공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연말로 갈수록 또 12월 달에 금리를 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또 이슈가 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가능성만으로 따지면 내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B컷이 될 건가 또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연말로 갈수록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말
금리 결정 전에는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금리가 예상대로 내려준다라고 하면 뭐 그 이슈로 또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따라서 산타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통계를 보니까 네.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 특히 뭐 미국 투자겠죠.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메타 네. 플랫폼. 그런데 최근 들어서 메타는 글쎄 이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네. 주가의 변동이 큰데요. 메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메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메타냐라고 여쭤보시면 일단 제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메타를 사야 되느냐, 뭐 더 떨어질 때 사야 되느냐, 뭐 아니면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요.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원조입니다. 2019년에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민간 기업에서. 근데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막혀서 결국엔 사업을 접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광고성 매출로 상당히 많은 또 이익을 얻고 있고 지금 이 AI 투자 관련돼서 이번에 실적 발표된 5개 빅테크 종목 중에 유일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매출 성장률로만 보면은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 후반대 매출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늘었다. 그리고 뭐 일회성 이제 세금 이제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EPS가 상당히 낮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메타는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닷컴 버블과 AI 버블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FCF 일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 수치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가장 낮았던 게 1.2%였고요. 2022년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5% 정도인데 금리 상승기에도 이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전체 S&P 500 상위 100개 기업 기준으로 보면 평균 PER이 31이고 닷컴 버블 때는 44였으니까 상당히 좀 PER도 낮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 많이 AI 관련된 재무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금융주, 산업재 이쪽으로 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닷컴 버블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그때는 인터넷이 막 이제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없던 수요를 좀 끌어와서 가능성만을 가지고 주가에 부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부양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사실 수요가 많음이 확실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많은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메타가 가장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려다 깜빡한 게 있어요.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네. 로빈훗 네네. 소개해 주신 적 있잖아요. 네. 제 로빈훗. 지인이 방송 보고 투자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 근데 오늘이 빼빼로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아우, 부탁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지금 11월 11일 11시 11분이네요. 오, 와, 11초. 제가 네. 시간을 마치 일부러 맞춘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편다성 아나운서가 요즘에 저를 내외하고 있는데 제 건 없나요? 없습니다. 네, 제 건 없는 걸로. 네. 네, 나가서 이따 같이 편의점 네. 가서 각자 사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겠네요, 로빈후드. 네, 뭐 로빈후드는 제가 가장 최애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뭐 만약에 텐베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꼽아라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로빈후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쪽 관련된 재무 성과가 얼만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지금은 테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금융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전통적인 금융주들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뭐 이제 뭐 가상화폐나 또는 비상장 뭐 아니면 토큰화 주식 이런 부분의 선두 주자로 좀 나가고 있는 로빈후드가 뭐 저는 뭐 재무 성과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존에 이제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네,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에서 좋네요. 편다송의 빼빼로. 네, 뭐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네. 로빈후드를 가져온 김태환 네. 사장님께 네. 흔쾌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인데 네, 오늘 제가 기억할게요. 메타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 메타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상향하는 가장 근거는 네. 빅테크 중에 가장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고객 문의도 워낙에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작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메타가 투자를 많이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수익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 뭐 한의 문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메타의 뭐 광고 수익의 비중 그리고 광고 수익이 얼만큼 발생이 돼야 이 캐펙스 비용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 캐펙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좀 이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빅테크 종목들 뭐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우선은 요 스펜딩, 그러니까 비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메타가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메타버스에 아픈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뭐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메타버스에 투자를 좀 했다가 뭐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라도 마찬가지고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들을 잘 넘겨왔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AI 관련된 그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메타와 다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 개의 기업이 차이점이 있다면 메타는 유일하게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이 투자를 해서 다른 고객사한테 임대를 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회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메타는 정말 자기 회사만을 위한 AI 투자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이 성과 EPS나 또는 수익적인 측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가장 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 가장 급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아주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오늘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성장률이 YOY로 26.25%. 5개 기업 중에 최근에 발표했던 빅테크 5개 중에 가장 성장률이 좋았고요.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여전히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용 측면이 좀 많이 나와서 43%에서 40% 정도로 한 3% 정도 좀 깎이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회계상의 이런 일회성 이슈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잘 나왔던 성과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성과 기준으로 보면 저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계속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세금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던 부분이 사실 이 유효세율이 87%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분기 또는 전전분기와 비슷하게 뭐 세율이 12%, 15%요 구간이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EPS가 7.4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급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헤드라인은 미스가 났지만 오퍼레이셔널 비트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메타에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메타의 광고 사업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뭐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그리고 뭐 왓츠앱 그리고 뭐 스레드 요즘에 많이 이제 하시죠. 젊은 분들은 이제 스레드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도 스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에도 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레드가 되게 유용해요. 왜요? 어떤 저는 정보성 자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보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정보가 스레드가? 정말 뭐 개인적인 그런 정보들 다 있지만 네. 이런 오피셜한 정보들도 상당히 빠르게 좀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광고성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런데 이 스레드 같은 경우는 광고성이라기보다는 정말 깔끔하게 ESTJ가 좋아할 만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딱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만 딱딱 골라서 내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유용하게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도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고 사업에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실적을 보시면 광고 노출수, 광고 평균 단가 전부 다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광고 매출도 25% 이상 증가를 했고, 이 DAU라고 해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죠. 이게 3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뭐 7, 8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거의 45%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 광고 매출이 결국에는 메타의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하는데 23년 저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2배 이상 지금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볼륨 그리고 이 단가 포함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리고 광고 수익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광고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캐펙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광고 수익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뭐 DAP나 DAU나 거의 비슷한 형식인데 뭐 전 세계 인구의 44%가 메타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은 컨텐츠 소비, 이 비디오 컨텐츠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스레드도 지금 1.5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체 뭐 사용자 규모, 체류 시간, 광고 단가, 3중 사이클이 완성형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이 수많은 긍정적인 요인 네. 해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냉담했다, 네. 냉랭했다라는 네. 표현인데 왜 그런가요? 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체 이 캐펙스 비용 자체가 단기간에 좀 워낙에 많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했던 발언들을 보면 내년도 비용을 계속 더 증가시키겠다. 그 부분이 지금 다른 그 빅테크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의 성장, 그러니까 영업 전체 매출의 성장률보다 그 비용의 성장률 속도가 더 빠르게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되게 문제 아닙니까? 영업이익률의 증가 속도 네. 증분보다 네, 비용의 증분이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면 그거 역마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비용의 증가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반영되는, 예를 들면 뭐 100억 달러를 캐펙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올해 회계상 장부에 전부 다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4년, 5년 나눠서 이렇게 평가가 되거나 뭐 길게는 1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회계 장부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의 4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면은 캐펙스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거의 20영업일 동안 계속 플러스를 나타냈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기간이. 네. 근데 그 기간 안에는 특별히 이슈는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고점에서 뭐 15%, 20% 가까이 좀 받고 있는 형태에서는 저는 상당히 기회라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디램 가격이 워낙에 올라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잘 파도를 타시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AI 투자에 대한 서클에 대한 그 파도를 이제 저는 내년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내년 4분기죠. 내년 4분기에는 메타가 충분히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3-4번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는 그 캐펙스 비용에 대한 이슈는 조금 수그러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를 잘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메타는 뭐 나머지 빅테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돈을 버는 기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결국에는 미래가 뭐 없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고요. 뭐 이 비용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EPS에 얼마만큼 대입을 하면 이 민감도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만약에 캐펙스 비용이 뭐 각각 뭐 보수적 시나리오, 뭐 기준, 뭐 공격적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연간 EPS가 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8%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EPS를 보시면 올해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메타가 각각 뭐 6달러, 7달러 선에서 EPS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그 일회성 세금 비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7달러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럼 연간 EPS를 보면 거의 28, 29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공격적으로 투자 시나리오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EPS 추정이 약 28.8달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의 그 캐펙스 비용을 공격적으로 약간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의 EPS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메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지금의 수준과 그 이상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전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이 투자의 비용을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이 AI 광고 모델과 효율적인 부분을 더 개선을 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EPS는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는 그 기간이 3개 분기 한 4개 분기 정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메타가 불법 광고로 수익을 냈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돼서 논란이 네. 됐어요. 이 네.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 리스크는 저는 크게 뭐 관여치는 않고 있는데 불법 광고라기보다는 어쨌든 메타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기성 의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자체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약간 좀 약한 거죠. 그게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벌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메타가 전체 지금 벌어들이는 광고 매출액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불법 광고 기준으로 보면 약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만약에 벌금을 맞게 되면 그 10%에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강하게 막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매출의 효용성을 더 높이기 위함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을 그렇게 줄인다는 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저는 메타의 약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채나 이런 거를 발행을 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이제 땡기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만약에 이런 광고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메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메타 그러면 광고로. 네. 근데 메타가 하는 지금 AI는 광고랑 접목되면 어떤 형식으로 구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면 피드 이런 걸 보시면 뭐 저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라게 저도 모르게 어떤 걸 살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광고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그런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광고를 보면 약간은 좀 저는 그러니까 성공률로만 타율로만 따지면 뭐 1할, 2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한번 들어가면 한 40-50%는 가능성이 저는 제 기준이긴 하지만 네, 물건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비슷한 걸 계속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그 AI 관련된 그 광고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 광고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광고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거를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이런 거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나면 내가 다시 검색을 하더라도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리즘을 그래요? 정확히 잘 몰라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네. 내가 서치하고 싶은 것을 네, 시기를 놓치고 다시 서치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안 맞습니다. 나온다? 네. 네. 이게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걸로 계속 바뀌는 알고리즘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무언가 내가 이거를 봤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 이걸 다시 못 살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게 되는 네, 그게 이해했습니다. 결국엔 광고 효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테일러메이드해서 맞춤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뿌려주고 네. 또한 그것을 지금 시간의 현시 선호를 가장 높여갖고 네. 지금 적중률을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네, 맞습니다. 메타 11월 11일 날 말씀 주셨고 제가 기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게 동종 업계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네, 뭐 아무래도 동종 업계 그 회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AI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지금 80% 정도로 동종 기업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 비중은 60% 내외고요. 이제 기존 클라우드 투자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절대 규모 자체는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이 AI 클라우드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상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클라우드 회사들이 자본 지출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다르게 메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오로지 자사 플랫폼을 위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이 피어 그룹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처음 진출했을 때 2000년도 뭐 초반 요때는 사실 단일 기업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회수를 했고요. 그동안의 독과적인 어떤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넘게 이제 독과점 수익을 누리면서 이제 자금을 회수를 했는데 지금의 이 AI 투자 비용, 이 캐펙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수 속도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이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승자가 거의 독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투자가 극단적으로 가고 이런 극단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뭐 지금의 이제 수익성을 좀 훼손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 어떤 다른 그 스텝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메타에 대한 투자가 전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기업명을 바꿀 정도로 그리고 지금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있지만 또 가장 어린 또 CEO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수익성을 판단을 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젊은 기업을 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선은 요 주가 전망을 향후 5년 기준으로 제가 그록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정식적인 어떤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2026년도 요 같은 경우는 캐펙스 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순이익 성장이 회복성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내년 1분기 뭐 길게는 2분기 정도까지는
주가에 대한 상방이 약간은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3분기 그리고 내년 지금 뭐 11월 11일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내년 11월 11일 기억하신다면 한번 메타의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년도에는 아무래도 캐펙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정화가 좀 되면서 AI 관련 순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PE가 확장이 되면서 ROI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AI 관련된 뭐 부분도 성장을 하겠지만 이 광고 성장도 계속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뭐 주가 범위는 850에서 약 $1,000, $1,100 사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2028년 그리고 2029년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수익화를 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때부터는 캐펙스 비용 순이익이 완전히 상쇄를 하면서 뭐 주당 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50 정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뭐 캐펙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약간은 지금 비용을 좀 쓰고 있는 AR, VR 쪽 성장성 이 부분도 최근에 좀 아무래도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28년도 9년도에는 저는 성장성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뭐 $1,000 이상에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 2030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캐펙스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결국에는 메타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연 지금 보시면 20%에서 뭐 30% 이상 계속 순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203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300에 $1,600 뭐 이 정도 주가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가면 분명히 또 스플릿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분할을 해서 뭐 다시 주주를 위한 또 환원 정책을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잘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밍이 메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네. 또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주가가 얼마죠? 630불 네, 정도인데 630불 정도입니다. 네. 5년 안에 2배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1월 2일 날 네.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주당 $600, 네. $599인데 네.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한 러프하게 5% 정도. 맞습니다. 그럼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세금 차치하면 한 네.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메타 플랫폼스의 주주들은 사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네. 문제는 지금이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네. 우상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총이 한 3조 달러 가까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11월 11일 날 메타 플랫폼스. 저는 좀 기억을 하겠는데요. 자, 메타 플랫폼스 말고 네. 아까 로빈후드 얘기를 주셨지만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주목할 만한 제가 AS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서클 인터넷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서클 인터넷은 뭐 사실 얼마 전에 또 실적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서클은 가장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좀 됐었던 종목이었기도 하고 가장 상징적인 또 어떤 이 발행사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서클 네. 인터넷에 좋은 건 다 안다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100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서클 인터넷은 그냥 없는 돈이다 아, 그래요? 생각하시고 아,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없는 돈이라는 게. 그럼 나중에 이제 열어보면 네, 나중에 네. 열어보셔라.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네.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 사이클을 이 파도를 만날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너네 왜 수익이 안 나와? 너네 왜 숫자가 왜 이래?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 뭐 또는 뭐 여러 수익 잘 나는 그런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은 큰 파도를 이제 타고 있죠. 지금 크게 내 포트폴리오에 꼭 가져가실 그
섹터를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뭐 그게 뭐 어떤 뭐 데이터 센터든 뭐 또 다른 형태이든 이제 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좀 나눠 가셔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일한 미국의 발행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상당히 그만큼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월머브라는 그 프로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혜를 얻을 만한 회사가 아마존과 월마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과 월마트가 직접 자기가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에 뿌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결국에는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를 가져와서 자기네 이름에 그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유통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유통 시장까지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만날 때까지 계속 잘 들고 계셔라. 중간에 뭐 매도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포모가 좀 오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서클이 포모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클 인터넷은 올해 하반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최근에 급등락이 있는데 자 서클은 제가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왜냐하면 네. 유일한 유니크한 발행사이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종목 비트마인 네, 지금 3달 동안 마이너스 30%예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비트마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좋은 종목 아, 그래요? 무도주 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비트마인이 왜 오히려 좋으냐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 이더리움에 연계가 돼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이 가격이 빠졌고 뭐 비트코인 시장이 빠지면 다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시장보다 이 선물 시장,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에 커져서 거래량도 뭐 한 4배에서 5배 가량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현물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사실은 주식은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을 계속 반영을 하게 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유동성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지금 풀리는 시기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고 만약에 이 이더리움 가격이 뭐 다시 4,000달러 중반대 후반대까지 뭐 그 박스권 안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또 한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유니버스가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토큰화 주식 뭐 여러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MMF다 뭐다 계속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USDC도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여러 형태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그 사용처는 높게 되고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체적으로 소각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한되어 있는 그 제한량이 있어서 희소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체적으로 소각 기능이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킹 이더리움 만약에 스테이킹이 올해 하반기 또는 늦어져서 내년 1분기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스테이킹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은 법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이미 네. 뭐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네. 온고잉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서 확실하게 이제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이렌을 말씀을 드릴 때 아이렌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렌이 빅테크와의 계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방송 때 드렸거든요.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스테이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트마인이 네.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더리움 있잖아요. 네,
스마트 컨트랙에 이어서 알고리즘상 범용성이 높아질수록 소각 기능이 있다라는 게 네. 그런 그 소각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러면 많이 사용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겠으나 이 공급이 그렇게 계속 소각이 된다라는 게 네. 과연 이 이더리움을 확산시키고 더 많이 쓰게끔 하는 그 철학에서 위배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더리움을 사실 이렇게 소각되는 기능을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알고리즘까지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처음에 이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는 가장 이제 많이 쓰이게 하고 싶은 그런 가상화폐 중에 하나를 이제 모티브로 걸고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장 이제 돋보이는 형태의 가상화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발행량을 최근 몇 년 동안 늘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한 1억 2천만 개 정도로 계속 고정을 좀 시켜놓고 있는데, 물론 발행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이 스테이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그 파킹이 좀 되어 있으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과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빨리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쓰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중요한 뭐 미래의 어떤 석유처럼 그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많이 쓰이게 되면 또 그 철학에 맞는 코인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뭐 비트코인이 뭐 최근 5, 6년간 뭐 10배 정도 올랐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20, 30배 올랐던 것처럼 비트마인도 그 부분에 철학에 맞춰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비트마인에 대한 철학을 이더리움에 그대로 대입한 어떤 트레저리 전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고 앞으로 많이 사용처가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지금 오히려 좋은 가격에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태까지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해 주셨습니다. 역삼지점 김세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희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이윤희 PB.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다 좋네요. 어떤가요? 네, 오늘 지수도 어제 이어서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 10시 기점으로 좀 빠지기는 하나 오늘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매도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높은 흐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조금 들어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을 매수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시 기점으로 조금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그렇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조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점으로 21선을 복귀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키 맞추기 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21선을 복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뉴스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있었나요? 네, 오늘 뉴스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늘
IB 쪽에서도 되게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이제 셧다운 종료가 이제 임박을 했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곧 나올 것이고 12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세 박자가 맞물려서 미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보고가 나왔고 CT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곧 나오는데 실적을 앞두고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CT가 이렇게 그 실적을 앞두고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엔비디아가 오늘 6% 정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도 내년 S&P 500이 7,500을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 미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우리나라 장도 오늘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로 가닥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수출 데이터도 조금 잘 나왔다는 점에서 데이터도 좀 잘 나왔고 조금 리스크가 있다면 환율이 지금 오늘도 1,460원대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나 최근 뉴스들을 보면 환율이 1,400원대가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 환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직까지 이제 금융당국도 그렇고 환율 당국도 그렇고 아직 긴급 회의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이랑 엔터 왜 이래요? 네, 장은 오늘 좋은데 네, 그 두 종목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안 좋나요? 네, 맞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12% 급락을 했습니다. 한국 법인 쪽이 수익성이 안 좋았다는 게 반영이 됐고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가 하향 보고서를 내놨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가 나면서요. 지금 지수들이 엔터 쪽이나 레저 쪽에서도 지금 흐름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키옥시아, 낸디스크 이렇게 메모리 업체들 주가들이 조금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 흐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에너지 솔루션, 로보티즈 그동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다가 오늘 조금 이제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2차 전지 로봇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좀 볼까요? 네. 요즘에 반도체만큼 핫했던 것이 금융주인데 오늘의 금융주는 어떤가요? 오늘 한번 어제 많이 올랐던 KB금융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승을 하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지주사 쪽에서도 오늘 두산이나 효성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 쪽에서는 조금 어제에 이어서 조금 차익 실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 쪽 보면 오늘 어닝 쇼크가 난 파라다이스 쪽 보면 오늘 레저 쪽에서도 조금 수급이 안 좋았는데 파라다이스 15%, 16%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장 끝나고 시간외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29만 원을 깼거든요. 하이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차트가 꽤 중요한 시국에 온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은 추세가 좀 꺾였다는 느낌 정도의 차트가 보이고 지금 엔터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 역시도 좀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쭉 확대 한 번만 네. 해주세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차트도 거의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가 적자 전환을 했고 지금 Y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면 정말 살벌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하이브가 내년 BTS 컴백을 앞두고 마지막 대청소를 끝냈다. 그쵸,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제 손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를 이제 빅베스라고 해서 3분기에도 3분기 실적 좀 안 좋게 나와서 4분기 어제 주주 서한을 이제 말을 하면서 시간외로 조금 다시 30만 원으로 복귀를 하더니 오늘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트 흐름상 조금 29만 원까지 깰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편다성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 아직 모멘텀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도지였던 네. 조선, 방산, 원전은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으로 조금 쏠려 있고 오늘은 하나오션 외에는 다
파란불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금 상승하다가 지금 0.15% 강보합 정도 있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친구들은 지금 1% 넘게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조금 3% 이상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전에서도 지금 파란불 조금 켜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반도체만 오르고 네. 나머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정도로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서는 조금 좀 소외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이 3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573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잘 가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5,000피 간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자료가 있는데 이 메리츠 증권의 레포트입니다. 퀀트 보고서이고요. 코스피가 5천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레포트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위 구간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레벨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번 사이클 역시 이 이익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코스피 5천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라고 저는 이 레포트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11월 달이 계절적으로 11월, 12월은 뭐 성수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많던데 네. 전반적인 계절성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가져온 차트인데 저희가 10월에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11월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전달에 강한 흐름 보여줬으면 그 다음 달도 통계적으로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고요. 10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4,200까지 돌파한 만큼 1월도 그 흐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저는 12월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연준 같은 경우 저번 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양적 긴축도 12월 1일에 종료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12월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까지는 어쨌든 12월 중순에 FOMC가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러프하게 이제 한 달 정도 있는데 네. 12월을 바라보기 전에 11월 달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뭐 바이오의 계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회 등등이 많은데 일정 한번 조사해 오셨다고요? 네, 주요 일정인데요. 이것도 저번 주에 가져왔지만 지금 지난 것들은 빼고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11월 달에는 빅 이벤트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또 오늘은 광군절입니다. 물론 오늘 코스맥스가 많이 빠져서 화장품 업종이 지금 APR도 그렇고 조금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광군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보면서 화장품, 뷰티 쪽도 한번 조금 아직은 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CT가 목표가 상향을 했던 엔비디아도 실적이 11월 19일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 HBM과 반도체 쪽 살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5장에 어떤 포인트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5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1,46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465원까지 조금 튀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진행할 것이냐 오늘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흐름이 좋았던 자동차 완성차 네. 업체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대차가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분가요? 경주에서의 미중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연됐다라고 하고 네. 이 관세에 대한 직격탄을 네. 맞았던 자동차 네.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좀 궁금한데.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지금 시간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업종들이 장 초반과 다르게 12시 기점으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 모두 그렇게 많이 빠진 않고 오히려 기아는 좀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겨울인데 우리 네. 보통 겨울 되면 뭐 미국의 쇼핑 시즌 앞두고
우리가 기대했던 건 화장품이에요. 네. 근데 화장품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주주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기세가 달려있는 반도체의 손익아잔이 좀 비싸 보이고 내 포트의 화장품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녹아져 내리고 있고 자 이럴 때는 보통 지점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주세요? 일단은 저는 화장품이 지금 차트 상으로도 봐도 지금 약간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많이 장대 음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렸었는데 중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북미 지역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맥스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경쟁 심화도 있고 즉 한국 쪽 법인에서 조금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됐는데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좋다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북미 쪽에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선별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렇게 떨어질수록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닌가요? 오르고 있는 것들보다? 지금 투심이 조금 꺾인 느낌이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나 로봇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조금 쏠려 있잖아요. 제가 만약 화장품을 좀 들어간다면 완전 저점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좀 반등하는 신호를 보일 때 그때쯤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 찍고 올라올 네, 때 올라올 들어가는 때, 게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한국 증시 5천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존 주도주들 계속 선방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우리나라 모멘텀이 상법 개정 있지 않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오늘 12월까지는 배당주들도 조금 흐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현금 비중 확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은 여전히 살 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플러스가 대부분 정기훈포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수익 보시는 분들보다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의 올해 실적과 수익률이 대한민국 투자하는 열풍 속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조언을 좀 주시자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고객들이 수익권입니까? 아니면 손실권입니까? 평균적으로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20대라기보다는 조금 고령층의 손님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형주를 좋아하십니다. 대형주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되게 쉽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반도체 오히려 화장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수익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 대부분은 지금 플러스권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플로우 상에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가 하락 전환한 비율이 50%가 넘다. 다양한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플러스권에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부천지점의 이윤희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밥투 치킨 이벤트는 이번 주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밥투가 곧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00회 특집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게스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네, 100회 지금- 특집에서 편다성 아나운서가 쭉 행사를 진행하신다면서요? 아, 그쵸. 네, 드디어 여러분 편다성 아나운서의 실물을 보실 기회가 왔습니다. 12월 11일 네, 목요일 저녁입니다. 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